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님. 네. 공선생님 태어나고 첫 돌에 뭐 하셨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어떻게 기억해요? 아, 아쉽네요. 네. 저희는 뭐 할까요, 그럼? 아, 저희요? 네. 글쎄요. 저희가 이제 7월 13일인가요? 오, 날짜까지 기억하시네. 맞나요? 네, 그쯤이 맞아요. 뭔가 첫 영상 올렸던 날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가 네. 저희 1주년입니다, 무려. 오. 그래서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하면 좋을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한번 네. 저희한테 의견 주시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맞아요. 네. 저희만 생각해서 뭐 하는 뭐든 것보다는 되나요? 네? 뭐든 되나요? 이제 뭐 쳐내야지 알아서. 되는 거 해야죠. 분장하고 방송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어떡해요? 그 정도면 익스큐즈 합니다. 저는 오케이예요. 그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둘 다 해야 돼. 뭐 생각해 본 건 있어요? 뭐 책 나눠드리고 뭐 이런 음. 것들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뭐 특별 방송해 주세요. 저희 뭐- 책이 아닌. 네. 재밌겠다. 번외편으로 뭐 네. 다른 거 아니면 Q&A 있으면 해주세요.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몇 명이 우리한테 Q&A 뭐 궁금한 것도 없겠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이죠. 몇 회차 전에 이제 200명이 벌써 됐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도 거의 뭐 한 200 후반이니까. 270분 정도 되십니다. 그렇죠. 와, 진짜 시간도 빠르고 네. 구독자분도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빠르다고 하죠 이제. 네, 상대적이니까요. 추세는 좀 많이 올라왔다. 음. 네. 어쨌든 뭐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 곧 1주년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괜찮은 이벤트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싶으신 거 있으면은 네, 뭐 댓글이든 커뮤니티든 뭐 편하게 맞아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걸러서 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좋죠. 약간 피드백 같은 거.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뭐가 좀 불편해서 도저히 못 듣겠다. 뭐 이런 피드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평소에도 하나씩 올라오는 거 네. 그걸 한 번에 몰아서 듣자고? 뭐 좋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그런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또 그런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책에 나오는 주된 이야기예요. 어머나. 대체 오늘은 무슨 책이죠? 공 선생님? 오늘은 도덕감정론이란 책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너무 어려운데? 진짜요? 이름부터 근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5글자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네. 이렇게 꽉꽉 채워 넣다니 너무 신기하다. 그 도덕감정론을 처음 들어보셨으면 네. 아담 스미스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손. 네. 인비저블 핸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다 아닙니까? 제 3의 그 에빈 토플러인가? 네. 그 다죠 저는. 진짜로. 뭐 유명하게 알고 있는 바로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버지세요? 네. 오. 근데 또 웃긴 게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원래는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네. 국부론을 집필하고 나서 경제학이란 학문이 도태되는 잉태되는 뭐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원래 경제학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무슨 학 이렇게 학문들이 되게 세분화돼 있지 않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과학하는 그쵸. 사람이 철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했던 것처럼 아담 스미스도 경제학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게 옛날 분입니까? 네, 옛날 그래요? 분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를 얘기하고 국부론을 들고 다니면서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과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는 궁금증이 좀 들지 않나요?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네. 뭐 워렌 버핏보다 조금 형이려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되게 최신 사람처럼 네. 느껴졌군요. 아니구나. 네. 이야.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전공을 경제학을 했는데 네. 경제학자로서 네. 뭐 배우진 않지만 그래도 국부론과 나머지 자본론 이거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그 아담 스미스 그 책 중에 하나 도덕감정론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부론보다는 도덕감정론이 더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네, 더 먼저 쓰여졌지만 이 아담 스미스 자신은 국부론보다는 도덕감정론을 더 애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묘비에는 도덕감정론을 집필했던 사람이라고 남고 싶었었대요. 오호. 하지만 그렇게 남겨지진 않았다고 해요. 말을 안 들은 건가요, 나머지 사람들이? 국부론이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로 기억되길 바랐나 봐요, 후손들은. 아이고. 그래서 개인 이
스미스 자신은 도덕감정론을 정말 좋아했는데 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하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국부론을 얘기할 잠깐 먼저 해드리자면요. 네네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쵸. 어떤 개념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뭐 경제에서 뭐 알아서 좀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있다. 네.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이전에 누가 있냐면 이기적인 개인들이 있어요. 오. 이기적인 개인은 교환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고 그 교환하고 싶은 욕망들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다 보면 네. 그 모든 무질서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고 네. 국가에 부가 쌓일 것이다 해서 국부론입니다. 국가의 부해서 국부론이에요? 네, 맞아요. 국부예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고. 네, 웰스예요, 웰스. 재밌네요 오늘. 네, 벌써부터. 그래서 네. 국부론을 이제 대충 접하시거나 네. 혹은 아담 스미스의 이 얘기들을 짤막하게 들었을 때 아담 스미스는 그러면 완전 자유시장주의겠구나. 개인의 이기심을 엄청 높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도덕감정론에서는 이타심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타심도 이기심도 아닌 동감, 공감하는 마음을 말하긴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심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궁금해합니다. 국부론에선 이렇게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굉장히 시장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그러게요. 도덕감정론에서는 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오늘의 제 짧은 설명으로 조금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도덕감정론은 굉장히 굵고 어렵습니다. 국부론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도덕감정론은 좀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네. 사실 오늘의 도덕감정론은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 책인 거네요. 맞아요. 어허. 근데 어쨌거나 이 책도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책은 도덕감정론으로 정했고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완벽히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많은 다른 팟캐스트 방송이나 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책을 완벽히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부족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느껴지시면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 같은 거 첨부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덕감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챕터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5개요. 네, 그 5개들을 시작할 때마다 장채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조금 철학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네. 개인의 경험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것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도덕감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우선 네. 도덕 감정론이 결국엔 그럼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도덕감정론은 네. 이제 사람들이 이기심을 발휘하는데 어쩔 때는 또 이타심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약간 양심을 통해서 바른 행동만 할 것 같은데 가끔은 악한 행동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집필한 책을 도덕감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철학책입니다. 아담 스미스 교수님은 도덕철학 교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선택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공감입니다. 공감. 네, 아담 스미스는 사실상 이기심도 아니고 이타심도 아니고 네. 공감, 동감하는 능력, 그 인간의 공감 능력으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보기 전에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장채님은 네. 누군가와 싸웠던 경험, 엄청 많죠. 혹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경험. 굉장히 많죠. 저 하늘의 별처럼. 왜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시죠? 네, 혹시 그 두 개의 경험들을 찬찬히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 싸웠고 왜 서운했었어요? 사실 싸웠다라고 명명할 만큼의 그런 건 진짜 거의 없었고 인생에. 그렇죠. 네.
서운했던 적은 진짜 많은데 항상 제 기대대로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해주지 않아서 전 그게 가장 크다고 상대방한테 약간의 기대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기대를 떠나서 그냥 제 상식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가끔 기발하고 신기할 때는 싸움이 안 나죠. 근데 그쵸. 그게 서운하다고 느껴질 때는 약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참 어김없이 네. 서운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장채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서운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죠. 오늘의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장채님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링띠링 와요. 저기 남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없이요. 그 통화를 듣고 나서 장채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누가 전화한 겁니까? 갑자기? 친구가 그냥 야 뉴스 봤어? 야 남아프리카에 사람들 싹 다 죽었대.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왜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먼저 물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혹은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큰 쓰나미와 해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네.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안타깝다. 그냥 안타깝다? 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예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깝다. 사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은 다른 것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고, 예를 네. 들어 뭐 가까운 사건으로 가보면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네네네. 그런 사건들은 보실 때 어때요? 요즘은 그 머리가 자꾸 분석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일어났을까? 네.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서 네. 감정적으로 저 사람들이 안타깝다. 네. 뭐 유가족들은 마음이 힘들겠다 하고 느껴본 적은 최근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 이제 만약에 장채님께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요? 네. 네,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장채님 암에 걸리셨어요. Shit. 근데 그 암이 손 하나를 절단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쯤이죠? 뭐 팔꿈치 위라고 할까요? 아 이렇게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암이 났다고 하면 네. 그 순간은 또 감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막막하죠, 되게. 막막하죠. 막막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눈이 막 좌우로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다리 다쳤을 때. 잘라내야 된다 했었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죠? 깜짝 놀랐네. 여러분 저 다리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한 맨날 번도 못 앉아서 봤을 하니까. 거 아니에요. 저희 하체를 여러분들께서는 네. 튼튼합니다. 네 있습니다. 어쨌든 네,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네. 이게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가 실제로 사용한 예시인데요. 사람들은 중국이나 멀리 있는 곳에서의 있는 큰 피해로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을 때 잠깐 동안 슬퍼할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 내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혹은 거기 내 사업체가 있거나 거기 내 친구가 있다면 걱정은 하겠죠. 네. 그게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걱정은 될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자고 있었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채 다시 잘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내 팔이 잘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네. 우리는 엄청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난리 나죠. 장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도 막 움직이고요. 맥박도 막 뛰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맞아요. 이 팔인데 혹은 팔이 아니라 손목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새끼손가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 우리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는 네. 나의 작은 고통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사람은 네. 가장 큰 신경을 쓰는 게 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누군가한테 동감하고 공감한다고 했을 때도 네. 예를 들어서 장채님의 팔이 잘리는 네. 죄송해요, 예시입니다. 네. 그런 꿈꾸시면 안 돼요. 네네네. 팔이 잘린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장채님은 여기서 미쳤다, 어떡하냐, 나 죽는다, 나 이제 일은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제 상황에 대입해서 그 상황을 해석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저는 장채님의 마음을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심지어 그랬고 당연하잖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나? 이거 뭐 이렇게 당연한 걸. 근데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생각해서 돌아오면 장채님이 서운해하셨던 모든 상황에선 상대방이 나한테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걸 거예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네. 이 상황에선 내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행동했어야 해 하는 맞아요. 기대에서 서운함이 발현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상대방한테 완벽하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걸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서 남들한테는 항상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세운 철칙 그거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우린 항상 서운해합니다. 저도 첫 번째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항상 싸웠을 때나 서운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서운합니다. 저도 같아요.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나랑 이렇게 친한데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주면 안 돼? 혹은 나는 사람들한테 욕도 안 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왜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사람들한테 서운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다 이런 식입니까? 저 지금 첫 챕터부터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왜요? 재밌지 않나요? 재밌으니까. 네. 오늘 뭐 배울 거 다 배운 것 같고 벌써. 아, 그렇죠. 이거 하나만 진리를, 해가지고도 네.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깨우친 것 같고 막. 이야, 이런 네. 내용의 책이었군요. 네. 어때요? 아하. 철학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 철학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만.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우리는 우리만의 철칙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철칙, 장채님의 철칙. 네. 우리 이런 철칙들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아나가면서 점점 더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나의 철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 철칙과 다른 사람의 철칙이 다르다는 거 가지고 네. 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하면 상대방은 공감도 못할 뿐더러 자신의 철칙도 중요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당황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사실 이걸 첫 챕터에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책을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야, 너무 센데 내용이 시작부터. 그래요? 네. 어때요? 책을 관통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관통당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기대가 되네요. 네. 뒤엔 어떤 내용으로 또 나를 관통할지. 저는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너무 잘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서 참 네. 이게 재밌네요. 네. 아, 그래요? 공 선생님이 그런 책만 갖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고. 알고 보니까 저희 채널은 갱생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장첸을 저격한.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듣는 분들도 확실히 딱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우리 사회를 봤을 때 다 네. 이기적인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뭐 상황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항상 이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뭐 손해 보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누군가 한 명은 불편해야 한다면 전 항상 제가 불편한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은. 그게 뭐 목숨이 걸리고 이런 일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은 우리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예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스미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사람들은 그러나 항상 나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렇냐 네. 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심 때문도 아니고 이타심 때문도 아닌 내 안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나만 생각하진 않고 가끔은 선한 행동도 하고 가끔은 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한 관찰자 같은 경우엔 양심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양심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공정한 관찰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도덕적이지 않은지 확인해주고 네. 그것들을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인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봐요. 네, 스미스는 인정받는다는 게 큰 틀로 보면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 욕구를 공정한 관찰자에게도 받고 싶어해요. 공정한 관찰자가 야, 장첸, 너 잘했어. 그래.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맞아. 너 그렇게 선한 행동하고 남들이 불편해하는 거 너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이 공정한 관찰자가 한번 판단해주고 우린 그 판단에 맞춰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공감됩니다. 네. 네. 공정한 관찰자가 있으신가요? 한 5명 있는 것 같아요. 5명 있어요? 네. 너무 재판이 빡세겠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네.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네. 제가 가끔 한 번씩 뻘짓을 해요. 네. 그런 타이밍이 있긴 한데 네. 저는 이렇게 이 공정한 관찰자 이거 누가 또 딴 분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자아를 항상 형성할 때는 그 안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서 네. 나라는 자아를 관찰해야만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네. 하면서 막 뭐 비슷한 게 있었는데 프로이트였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네. 예전에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너무 반갑네요. 근데 아무튼 네. 이 공정한 관찰자라는 하나의 가상 인물을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네.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좋은 일이 뭔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걸 가끔 보면은 목적은 분명히 있다. 세상에는 그냥 정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믿는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쁜 의도인지 그거는 뭐 크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정말 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정한 관찰자라는 이 개념을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네.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그냥 그냥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네. 뭔가의 연민을 느끼고 이걸 불쌍히 여기는 자기 자신이 그냥 멋져 보이고 이뻐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냥 여겨질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걸 자기 안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또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일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감사하네요, 그냥. 네, 저도 약간 이런 편이다 보니까. 아까 꼬였던 게 좀 해결되는 네네네. 그런 기분인 건가요? 네. 좋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과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양심은 좀 상대적이기도 하고 네. 좀 개인적인 역할이지만 공정한 관찰자는 사회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어떤 부족에서는 식인이 정당화된 사회에서 식인을 한다는 건 공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뭐
괜찮아. 우리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다른 뭐 우리나라에 와서 시gin을 한다면 공정한 관찰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정한 관찰자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타심이나 이기심 때문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정한 관찰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상 이 공정한 관찰자의 심사를 받고 네. 그거에 맞게 선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 행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자신한테 우주의 중심이 너가 아니라는 것들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겸손함을 좀 유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정한 관찰자로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또 친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를 판단해 주는 것도 네. 넘어서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는 친절해질 수 있고 더 이타심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아하. 그래서 아까 도덕감정론이 그래서 무슨 책이냐 했을 때 네. 스미스가 왜 인간은 이토록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행동도 하지? 왜 어쩔 땐 너무 이기적이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감과 이 공정한 관찰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어디 가서 책 읽어봤다고 사람들과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삶과 좀 네.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이제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오호. 네. 야. 그래서 또 제가 챕터 시작할 때 질문 드린다 했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이번 네. 질문. 네. 혹시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나 네. 나는 진짜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적, 뭐 이랬던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는 많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1챕터에서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거 같긴 한데 네. 인정을 못 받아서 서운했던 적은 많이 없어요, 저는. 인정받는다는 게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네.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네. 사람들이 잘 네 몰라봐. 네 일이잖아. 약간 아무렇게 신경조차 안 쓰는 거예요. 단순히 네. 그 하나의 집단 속에서의 역할 이런 게 아니고 네.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엄청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그래 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보통은 근데 집단이나 인간관계에서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해석하기는. 집단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요? 네. 오. 아까 얘기했듯이 네. 공정한 관찰자가 만족했다면은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네. 가끔 이제 영화나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요. 혼자 다 떠맡고 네. 사람들은 그걸 몰라.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서운했던 적은 없어요? 가끔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다. 서운함까지는 아니지만 할 땐 있는데 알아주길 바랬으면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다크나이트 이런 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다크나이트도 예. 네. 자기가 그냥 다 떠안고 범죄자로 오해를 받고 그렇게 그냥 한번 퇴장을 하잖아요. 와, 저는 그런 내용의 영화나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했던 적은 네. 많이 없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네.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또 부탁하면은 거절도 잘 하시는 편인가요? 거절 잘 못하죠. 그래요? 네. 거의 뭐 해본 적 없습니다. 금전적인 거 제외하고는 네. 거절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서운하진 않아요? 안 서운해요. 진짜요? 뭐 물론 고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걸 내가 느낀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합니다. 너 내가 해줄 건데 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 이렇게? 네. 전 보통 미리 좀 언지를 하는 편이에요. 진짜요? 그런 낌새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애초에 조금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와도 네. 해주는데
뭐 다음엔 이런 게 아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저랑 오히려 반대라서 저는 이 질문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뭐 언제나 반대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는 똑같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제가 그랬는데 네. 저도 항상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제가 여유가 있거나 조금 뭐랄까 좀 넉넉해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한다면야 기쁘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이 순간과 경험이 어쨌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을 때가 있는데 가끔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게 무언가를 마쳤거나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으러 나간다거나 이럴 때 화가 납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왜 이 사람한테는 이것밖에 마음을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공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스미스는 어떻게 해석하고 스미스는 어떻게 위로를 전해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거절도 잘 못하고 누군가가 해달라고 해서 막 했는데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인정도 받지 못해서 그냥 서운한 사람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칭찬이나 비난이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네. 좀 뭔가 마음이 놓일 수가 있어요. 아하. 네. 이게 또 구조적인 특성 이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칭찬과 비난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저희 한번 논리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는 여전히 공감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엄청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누군가 가서 강냉이를 털었어. 갑자기 후다다닥 강냉이가 우수수수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공감을 먼저 합니다. 쟤 왜 저래? 그리고 화가 나요. 야 미쳤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잘못 말고도 이제 칭찬과 가까운 것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행복하게 막 사진도 찍고 있고 막 그거 인스타에 올렸으면 우리는 보고 오, 이 자식 돈 좀 썼구나. 좀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을 한다는 것은 네. 이성적이라기보단 동감을 통한 감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그 의도를 고려할 때도 있고 결과를 고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채님이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뭐 형 도와줘야겠다 하고 순수한 의도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돈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의도와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비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같지 않다는 데서 발견이 돼요. 그렇죠. 의도가 선하지만 결과를 못 보여주거나 아하. 결과는 있지만 의도가 없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죠. 장채님 제가 장채님 어려운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사방팔방에 돈을 막 구하고 다녀요. 아하.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일도 막 하는데 그 돈을 못 줘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야. 형 제가 진짜 1,000만 원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네.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못 주겠다는 거냐? 못 준 거죠. 그게 뭐야? 근데 의도는 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와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렇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의 불규칙성이라고 봐요. 반대의 상황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비난하는 상황을 또 가정을 해봤을 때 네. 내가 쟤 죽일 거야.
네. 쟤를 꼭 죽여버릴 거야. 좋습니다. 아니야, 너무 심한가요? 노딱 받을 수도 있나? 아니요, 안 뭐 어쨌거나 저 사람의 강냉이를 내가 다 털어버릴 거야. 의도를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네. 딱 터벅터벅 갔는데 저 사람의 강냉이가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뭘 털어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게. 딱 가서 이렇게 때리려고 봤는데 갑자기 틀니를 딱 빼면서 막 청소하고 있어요. 왔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하. 의도는 굉장히 약한데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결과는 항상 불규칙성을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불규칙성을 보였을 때 우리 인간들은 이 결과에 더 큰 비중을 싣는다고 봐요. 결과에? 네. 어떤 사람은 야 괜찮아. 너 나한테 돈 빌려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면 괜찮아 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엔 뭐 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결과를 위주로 평가를 한다 해요. 이거는 반대의 비난의 개념으로 가면 더 잘 이해가 쉬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폭행을 하려고 의도를 갖고 갔지만 결국 폭행 미수에 그쳤어. 그랬을 때 당연히 딱 법정 형량으로만 봤을 때도 폭행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미수에 그친 거는 사실 뭐 의도가 이제 규정되지 않으면 아무 무죄일 수도 있어요. 증거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과에 더 큰 가중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왔을 때 네. 우리가 무언가를 할지 말지 부탁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은 결과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한테 이걸 해줬고 이야. 내가 형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 못했어요. 이런 거 남들한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칭찬을 해요. 도와줬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맞아요. 이야. 그래서 노 싫어요 안 됩니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네. 꾸역꾸역 괜찮아요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뭐 그래도 도전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비난받을 상황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물론 그것들을 다 해결해 나간다면 뭐 베스트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뭐 우선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항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또 언제 느꼈냐면 네. 저는 거절을 잘 못한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거절 못해서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뭐 잘했네 이렇게 끝난 경우에 서운함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뭐 뭔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엄청 바빴어요. 바빠서 이걸 막 못했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서운해해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랬을 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바쁜데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왜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서운해한 적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의도보다는 결과가 좋아야지만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네.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허. 부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막 근데 내가 있잖아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너 사정이고 그거는 내 입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의도보단 저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부탁했을 때 괜찮아 나 안 할래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그 거절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걱정해요. 내가 거절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것도 못 도와준다고 날 나쁘게 보는 건 아니겠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끝에 갔을 때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그렇죠. 네,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노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모든 일에 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께서 예스라고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습니다. 뭐죠? 천연비누 좀 사줘. 예스! 하고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수천연비누 검색하시면요. 네, 아주 양질의 비누, 친환경 제품들 여러분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저 생일이었거든요. 네. 저희 사장님께서 또 생일이라고 저를 또 아주
고급 막 영양제 세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요? 챙겨주셨어요. 비누 케이크 이런 거 안 만들어줬어요? 아유 제가 거절하죠. 그건 노. 잘하시는군요. 그렇죠. 스미스가 뿌듯해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스미스 씨. 네. 네. 어쨌든 여러분 네이버에서 수천연 비누 검색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생활 하게 되시고요. 저희가 광고로 이렇게 사달라고 말씀드리면 언제나 예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천연 비누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칭찬과 비난의 뭔가 고주적인 역할과 거기에서 결과의 우연성이라는 것들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스미스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요. 더 가요 여기서. 네, 더 가서 이렇게 결과의 우연성에 의해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사회가 네. 발전적인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태껏 분석을 해놨고 네. 이건 이렇고 구조적으로 이렇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결과에 의해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 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이게 하나의 편견인데요. 네. 제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장채님의 머릿속에선 발전이라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 발전은 좋은 좋다. 것. 근데 스미스의 입장에서 발전은 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국가의 부가 축적이 된다라는 거지 전혀 가치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것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게 결과의 네. 우연성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냐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연말 대상 시상식을 한다고 해봐요. 연말 대상식을 하면 보통 뭔가 이렇게 성과 같은 게 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가 제일 많이 판매됐고 어떤 영화에 어떤 점수를 받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과의 우연성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의도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과연 그 사회는 발전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상식 암담하네. 1등 했는데 1등이 안녕하세요. 저 365일 중에서 2시간 빼고 매일같이 영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받게 되었군요.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분은 찍은 영화는 없어요. 아 없네. 대단하시네. 그게 끝이에요. 대단하다가 끝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사회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결과의 우연성에 의해서 칭찬이나 비난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걸 또 이렇게 정의하고 예시를 들어보니까 확 와닿네. 그 시상식은 뭐 한 3일 안에 없어지겠죠. 폐지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온갖 사기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니까요. 네. 나는 1시간 빼고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1부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끝납니까 저희? 네. 사실 1부와 2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과 키워드를 설명하느라 시간이 벌써 40분이 훌쩍 넘어가지고. 오 세상에. 네. 근데 제가 네. 뒤에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네.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저희 1부에서는 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봤다면 네네네. 2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혹은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걸까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여기까지 봤으면 또 다음 주 엄청 기다려주시겠다.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다들 한 대씩 쿡쿡 맞으시고 지금 빨리 해결책 줘 이러고 그러니까. 계실 수도 있어요. 실컷 두드려 패놓고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고 있네 공 선생님. 뭐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겠습니까. 기다리셔야죠. 그래서 오늘 뭐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요? 네. 오. 뭔가 네. 머리로만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이 되게 구체화된 느낌? 참 이 단어로 뭔가를 정의한다는 게 네. 이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해놓는 걸 보면은 또 네. 가끔 그렇게 와닿을 때가 많은데 와 이게 이렇게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니까 내 생각을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저는. 다음 2부도 좀 재밌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때도 한번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촬영을 1, 2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네. 1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2부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이벤트 뭐 할지 이런 거 의견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